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캡틴 김미경입니다. 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아마 여러분 깊은 속에 또 다른 여러분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에 집중해 보셨으면 합니다. 저는 가끔씩 이렇게 눈을 감고 있으면 한 10년 전에 내 안에 또 다른 김미경이 자꾸 나한테 말을 걸었었어요. 힘들지, 쉬어도 된다, 애 많이 썼다, 근데 어쩌냐, 나 너 믿고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김미경이 있었고, 때로는 나 힘들어, 나 좀 위로해줘, 너 힘들다고 말해도 돼 라고 말하는 어린아이 같은 김미경도 제 안에 있었습니다. 눈을 뜨고 달릴 땐 만나지지 않았었는데요, 가만히 눈을 감고 있으면 만나게 되는 그런 김미경이 있어요. 지금도 저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공대생들이 이 교수님의 강의를 들었고 그 말 안 듣고 마음 딱딱한 공대생들에게 시를 쓰게 만들고 에세이를 쓰게 만들고 그들 스스로 자신을 위로하고 젊은 청춘에 힘을 내게 해주신 분이 바로 정재찬 교수십니다. 너무 뵙고 싶었는데 정재찬의 시로 만나는 인생 테라피로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재찬 교수님 좀 소개해드리면요, 아까 말씀드린 공대생들의 마음을 울린 베스트셀러 시를 잊은 그대에게라는 책으로 너무나 유명하시죠. MKTV에서도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2020년에 우리가 인생이라 부르는 것들, 이 책을 소개해드렸었죠. 정말 수많은 독자들의, 전국의 수많은 독자들의 가슴을 울리고 인생을 다시 재해석하게 해주는 그 엄청난 일을 만들어내고 계시는 교수님, 정재찬 교수님,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영광입니다. 국내 최대 대학 MKYU 미스코리아 유니버시티 불러주셔서 10번 찍을 필요 없었고요. 제가 스스로 넘어져서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고, 먼 데서 볼 때는 새벽 기도만 하는 줄 알았더니 이렇게 철야 기도까지 하시는 줄은 몰랐어요. 오늘은 약간 철야 기도 컨셉이었나요? 예, 오늘 그랬네요. 5.14는 새벽, 돌아가겠습니다. 5.14 챌린지는 새벽 기도, 라이브 OT는 철야 기도. 아이고. 교수님 있잖아요, 너무 유쾌하시고 정말 사람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너무 대단하신 분이세요. 제가 되게 존경하는 분입니다. 교수님께 이거 하나는 여쭤보고 싶은데요. 한국의 키팅 선생님이라고 말하더라고요. 교수님을 보고. 공대생의 가슴을 울린 시 강의는 어떻게 하신 건지, 또 어떻게 한국의 키팅 선생님이라고 불리는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교수님? 키팅은 제가 붙인 이름이 전혀 아니고요. 그리고 꿈도 꿔본 적은 없고. 근데 키팅한테 부러운 건 이거였어요. 그 진지한 문학을 즐겁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글을 쓸 때는 저도 자꾸 좀 진지해지는 경향은 있는데, 저는 말은 좀 즐겁게 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좀 잘하면 우리 아이들한테 이 진지한 시를 유쾌하게 전달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했던 게 이제 시를 잊은 그대에게 작업이었어요. 제가 생각해도 제목은 잘 지은 것 같아요. 정말 흘렸는데 그걸로 드라마도 만들어졌었어요.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시청률이 1%를 넘지 않았기 때문에. 누가 나왔어요? 저도 몰라요. 근데 저는 그때 굉장히 감동적이었던 게 대한민국에서 시를 갖고 드라마를 만들어줘? 이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제가 공대생한테 강의할 때만 해도 처음에 공대생 40명이 겨우 들었었어요. 학교에서 가르치라 그래가지고. 얘들도 아마 다른 과목 신청 못해서 들었던 아이예요. 서로 팽팽한 긴장 관계로 시작했는데
이 공대생들이 얼마나 영혼이 맑고 투명한지 정말 머리에 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똑같은 시를 가르치면 인문계 애들은 좀 뭐 아는 척 할 텐데 그치. 얘네들은 그냥 막 이래주니까 제가 너무 신이 나가지고 그래서 이 녀석들이 제가 부탁했거든요. 그냥 오는데 네. 영혼 하나만 챙겨 갖고 와. 뭐요? 영혼 하나. 영혼 하나만 챙겨라. 넋이 있어야 되니까. 넋은 그래서 있어야 이제 그렇게 오면 내가 3시간 동안 너네들 즐겁게 해줄게.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근데 이 녀석들이 정말 매 시간 끝날 때마다 어머. 왜냐면 공대에선 그런 걸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죠. 강의가 감동도 주네 이런 것 처음이네 하는 표정으로 세상에. 얘네들이 매 시간 박수를 쳐줬어요. 그래서 이제 학기 말이 되니까 저도 기말 강의 끝날 때는 왜 박수 애들 쳐주잖아요. 네. 근데 얘들은 매주 쳐줬잖아요. 아, 그래서 이 40명의 친구들이 저한테 예. 기립박수를 해줬어요. 오, 감동스럽다. 예, 그게 제 평생 잊지 못할 오. 최고의 강의였고 야. 그래서 걔네들하고 약속을 지킨다고 썼던 책이 네. 실리전 그대에게 공대생의 가슴 울린 시 강의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소문이 나면서 네. 다른 대학에서도 교수님 강의 들으려고 엄청 소문났고 진짜 네. 아는 사람 다 알아요. 그래서 아마 오늘 우리 NKY 학생분들도 네. 아 맞아 기억나시는 분 계실 거예요. 아 나도 그때 교수님 강의 너무 듣고 싶었는데 근데 우리가 또 남의 대학 쳐들어갈 수도 없고 그렇죠. 또 그게 쉽지 네. 않잖아요. 네. 수강 신청도 안 했는데 네.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쉬웠던 강의를 정자친 교수님의 강의를 여기서 들을 수 있다라는 와. 것 자체가 네. 우리한테 너무 행운인 것 같습니다. 아니 진짜 그래서 저도 이제 방송을 이제 준비하고 오늘 라이브 OT를 준비하면서 아마 그래서 그 우리 시대에 많고 많은 유명한 시인들을 다 제치고 우리 네. 교수님께서 첫 번째 음. 우리 열정대학생들의 마음을 챙길 그 시로 만나는 인생 테라피의 네. 주인공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런데 교수님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시를 통해서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는 시 처방에 온 마음과 시간을 투자하는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또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교수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네. 문학 청년이었던 시절도 없고요. 문학을 좋아하지도 않았고요. 시를 읽지를 않았어요. 근데 어느덧 살다 보니까 네. 국문학을 전공하게 됐고 현대시 전공하니까 업으로 먹고 살려고 시를 공부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부끄러운 줄도 몰랐어요. 그냥 나는 시를 전문적으로 읽는 사람인 거야 하고선 네. 살다가 내가 한 40대 되니까 덜컥 시에 걸려들더라고요. 나 정말 좋은 거 공부하고 있었구나 하는 거를 40대 넘어서야 깨달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저희 세대는 80년대니까 80년대 내내 시들은 어떤 거였냐면 주로 민중시, 리얼리즘 시 뭐 그런 거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거기 공부를 했지 마음을 줄 여유는 없고 맨날 변역하고 온몸에 힘만 들어갔었다가 이제 40대 겪어보면 아시잖아요. 그죠? 네. 아직 못 겪어. 40대 아유 아시죠? 제가 우린 감사합니다, 40대부터 갱년기야. 제가요. 예, 39밖에 안 돼서 아직 갱년기를 못 겪어서요. 네. 그러니까 39 넘기 시작해서부터 시가 막 들어오는데 어. 아 이거를 나 혼자 알고 있는 건 좀 잘못이다. 근데 왜 그랬지? 그동안 너무 그렇게 어렵게 가르쳤기 때문이다. 시를 그거를 너무 제가 싫어 막 은유법 외워야 되고. 맞아요. 음. 아니 그래서 저도 진짜 시를 뭐 은유법, 직유법 뭔가 그걸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조금 어려워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제가 처음부터 문학을 사랑했으면 오히려 깔봤을 것 같아요. 그걸 왜 몰라 했는데 제가 몰랐고 안 좋아하다가 그렇죠. 제가 좋아하게 됐으니까 그러면은 시를 어려워하는 사람들의 심정을 내가 좀 아니까 네. 요건 좀 전할 수 있겠다. 네. 그러고 있는데 덜컥 이제 최근에 이르러서는 아까 학장님하고도 좀 얘기 나눴지만 정말 고립의 시대라고 하는 책이 저한테는 베스트셀러였거든요. 작년에 읽은 책 중에. 작년에 읽은 책 중에 저도 베스트가 고립의 시대입니다. 예. 진짜요. 이제는 정말 고립이 그냥 하소연하는 외로움 정도가 아니라 우리 삶의 조건인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은 고립이 됐으면 뭔가 연결해줘야 우리가 살잖아요. 네. 저는 이 코로나 시대가 너무 어색한 거예요. 우리를 사회적 동물이라고 그동안 배워왔는데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라는 거야 그럼? 아니 내가 사회적 동물인데 사회적 거리를 유지해야 내가 산다니. 그건 말이 안 맞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연결을 최소화하면서 살아오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안 그럼 죽으니까. 근데 너무 터놓으면 또 죽으니까.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까
가냘프게 연결해서 가고 있는 게 어. 택배가 우리를 살려주고 이렇게 줌 이런 유튜브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네. 간신히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럼 이럴 때는 뭔가 내가 살아있는 존재라고 하는 걸 누가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내가 심장이 있고 내가 막 감정이 있고 정서가 있고 이런 존재라는 걸 누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네. 근데 그동안 인문학 시장이라고 하는 것들도 주로 너무 두뇌만 강조한 것 같아요. 지식. 근데 저는 맞아요. 머리로 시작해도 반드시 가슴을 거쳐야만 그게 내 거가 되기 때문에 네. 이제 비로소 인문학 중에서 문학이 역할을 해야 될 때가 오지 않았을까. 아. 네. 왜냐하면 문학은 인문대에도 국문과가 있고 예술대학에도 문학 창작과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두 가지 성격을 갖고 있거든요. 인문학적인 요소와 예술적인 요소. 그렇죠. 그러면 요게 이제 드디어 우리 사람들의 가슴을 좀 만나줘야 될 때가 아닌가. 그래서 그런 사명감 일종의 예, 그런 설명. 저 정말 100% 교수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네. 우리가 사실 이렇게 고립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네. 고립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내 마음이 연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디지털을 택했어요. 네. 그래서 디지털에서 서로 연결되고 그랬지만 결국 마음의 아픔이 육체에 있잖아요. 네. 이 육체가 연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나 혼자 있을 때의 이 외로움이라든지 나 혼자 있을 때의 자존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라든지 이게 결국은 그 누구도 해결 못하고 내가 나한테 해결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도구가 없어요. 그러니까 유튜브 본다고 고립이 해결되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교수님을 제가 꼭 모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게 네. 과거에 교수님 강의를 들으면서 마음에 꽂힌 게 있었거든요. 어. 시로, 시로, 네. 문화로, 문학으로 이게 단서가 돼서 네. 이게 어떤 도구가 되는 거죠. 네. 방법이 없잖아요. 뭘 해야 될지 우리가 뭐 도구가 있어야 뭘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시처럼 좋은 도구가 있을까? 그것도 교수님처럼 글도 어렵게 설명하지도 않고 그냥 네. 수수수 너무 재밌게 듣고 있는 동안 강의를 듣고 있는 동안 정말 드라마 한 편 보는 것처럼 너무 재밌게 이걸 해석해 줄 수 있으시다면 네. 우리 학생들에게 이보다 더 도움되는 거는 없다. 그리고 그러니까요. 정말 이런 명강의는 죽기 전에 들어야 돼. 네. 뭐 이런 생각이었죠. 그러면은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왠지 학장님도 약간 옛날 학창 시절에 문학 소녀였을 것 같은 아하하. 느낌이 말씀하시는 거에 좀 드는데 어떠셨어요? 문학 소녀는 아니었고요. 저는 네. 솔직히 말할게요. 네. 저는 밖에 나가서 막 떠들고 스피치하는 걸 잘했지 네. 문학 소녀는 아니었어요. 네. 근데 이상하게 사람이 왜 연애를 할 때는 그렇게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시가 되는 이유가 내 마음이 시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네. 제가 연애할 때 대학 때 시를 좋아하는 남자를 만난 적이 있어요. 오. 잘 헤어졌어요. 큰일 날 뻔했어요. 왜요? 아유,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안 돼야. 이게 안 돼요? 근데 시를 좋아하는 애를 만났는데 옛날에 막 이렇게 건축학 개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건축을 하는 왜 남자였거든요. 근데 왜 건축하는 남자들이 이렇게 지통에다가 왜 이렇게 뭐 들고 메고 다니잖아. 너무 매력적이고 막 네. 그런데 잠깐 사귀었었어요. 이제 사귀었는데 헤어질 때 그 친구가 정말 손으로 술을 먹은 상태에서 지가 썼다는 걸 보이려고 막 이런데 조금 꼬질꼬질 막 이렇게 뭐 술도 술자국도 있고 그런데 손으로 이 시를 주고 마지막으로 나한테 이 시를 주고 읽어봐. 이게 자기의 마음이다. 너한테 더 이상 할 말은 없다. 이 시로 대신하겠다. 그러면서 엄청 개폼을 확 잡으면서 나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시를 읽는데 어떤 시였어요? 이제 네. 근데 자기가 마지막으로 그때 우리가 동동주 먹으면서 헤어졌거든요. 네. 연세대학교 앞에 동동주 파는 집이 있었어요. 초가집인가 뭐 이름이 그랬는데 네. 그래갖고 그 동동주를 마시면서 딱 건배를 하면서 이 시의 마지막 구절만 너에게 읽어주겠대요. 오. 그러더니 이렇게 읽어줬습니다. 한 잔은 떠나버린 너를 위하여 또 한 잔은 너와의 영원한 사랑을 위하여 그리고 또 한 잔은 이미 초라해진 나를 위하여 마지막 한 잔은 미리 알고 정하신 하나님을 위하여. 이렇게 폼나게 헤어지는데 너무 걔를 다시 잡고 싶은 거예요. 학장님 걔 선수예요.
야, 어떻게 그 시를 골랐지? 이게 그 선수였던 거예요, 이거? 조지훈 씨 중에서요. 중간에 보면 굉장히 무서운 대목도 있어요. 여기 피가 철철 흐르고 막 맞아. 근데 그 부분만 읽어준 거잖아요. 그 마지막만 읽어서 나는 이게 되게 아름다운 시인 줄 속은 거야. 그리고 이제 집에 가서 이 시를 옛날에는요 인터넷도 없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서점에 가서 조지훈님의 사모를 굳이 사갖고 이제 읽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 중간에 그 나쁜 놈이더라고. 맞아요.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5손가락 끝을 잘라 핏물 오선을 그려 혼자라도 외롭지 않을 밤에 울어버리라. 울어서 멍든 눈을 기므로 미워서 미워지도록 사랑하라. 이게 스토커였어. 막 손가락 잘라서 막 피 묻히고. 근데 더 놀랍게도 실제로 이렇게 시를 통해서 또 뭐 사연도 있고 추억도 있고 혹은 네. 위로를 받았다고 말해주는 분들이 되게 많으셨어요. 저희가 사전에 MKYU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문학 작품을 통해서 위로받은 경험을 알려주시라고 사연을 받았었는데 그중 몇 가지를 좀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포지 1027님께서는 큰 꿈을 꾸면 무식하다고 무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으셨대요. 내가 하고 싶은 것과 익숙한 것 사이에서 고민하던 때에 정호승 시인의 고래라는 시를 만나고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고래라는 시에는 이런 구절이 있었대요. 마음속의 푸른 바다에 고래 한 마리 키우지 않으면 청년이 아니다. 이 시를 만나고 당신의 꿈을 확고하게 키울 수 있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세바라님은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여행을 떠났는데 우연히 만난 역 근처 서점에서 시집 하나를 사게 됐다고 합니다. 글배우님의 신호등처럼이라는 시였다는데요. 시 구절처럼 내게도 신호등처럼 초록불로 바뀌는 때가 올 거라고 희망을 가져보기로 다짐했다고 합니다. 교수님이 진짜 정말 내 마음이 힘들 때는 이런 시 한 편, 시 한 구절이 힘이 될 것 같아요, 교수님. 진짜 그러네. 네. 우리가 요즘 왜 공감도 능력이다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은 공감만으로는 부족해요. 왜냐하면 공감은 얼마든지 선택적 공감을 할 수가 있어서 오히려 편이 갈라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같이 공감하는 쪽들만 공감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넘어서려면 연민과 같은 능력이 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연민요. 공감 정도가 아니라 아 그래 나도 그래 뭐 좀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그 이어령 선생님이 최근에 하신 뭐 인터뷰 중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피땀 눈물 BTS. 네. 근데 이 피땀 눈물이 우리의 근대사인 것 같다. 피의 시대도 있었고 그래서 민주화를 하느라고 또 땀 흘려서 산업화 시대도 됐다. 이제야말로 눈물이 필요한 시대다. 그러니까 정말 공감과 연민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럴 때 저한테는 시가 그런 역할을 해준 적이 있었는데 저는 20대에 제일 두려웠던 게 뭐 어떻게 노력을 해도 잘 안 되니까 한 10년을 제가 마음고생을 한 일이 있었는데 혹시나 이게 늪이면 어떡하지? 그게 제일 겁났었어요. 왜냐하면 어릴 때도 타잔 영화를 보면 사자도 안 무섭고 악어도 안 무서워 난 심지어. 근데 늪이 제일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늪은 빠지면 헤어나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깊이 들어간다는 게 너무 무서웠던 거예요. 근데 꼭 내 인생이 그래갖고 아까 자기 생각해보라 그러셨잖아요. 저한테 29살 어느 날 이제 30으로 넘어가는 날 그냥 까닭 없이 아침에 눈물이 흘렀어요. 난 너무 고생하고 있는데 난 정말 노력해오고 있는데 내가 나한테 연민을 안 보냈던 거예요. 맨날 너 푸시하고 또 더 하라 그만큼 했으면 됐는데 그래서 그날 이후로 갑자기 제가 아주 그때는 시도 잘 몰랐던 때라서 이육사 씨가 갑자기 들어오는 거예요. 이육사 씨는 저한테는 맨날 고등학교 때 일제, 항일 이렇게만 들어왔었잖아요. 광야 막 이런. 네. 그런데 그날 이육사 씨 중에서 이게 있어요. 그 절정이라고 하는 시 보게 되면 네. 서리빨 제겨 디딜 틈조차 없다. 그런 한계 상황에 왔어요. 아마도 고문받았다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갑자기 이러면 눈 감아 생각해 볼 밖에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보다 이렇게 끝나거든요. 세상이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변절해 가기도 하고 항복도 했어요. 무릎 꿇었어요. 아, 막 숟가락 공출해 가고 녹그릇도 가져가고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눈을 감은 거예요. 이육사는. 그러니까 갑자기 바뀌어. 얘들 왜 이러지?
얘들 능력이 없는 거구나. 음. 오죽하면 숟가락을 가져가. 음. 이렇게 생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다라고 선언하거든요. 저한테 그 느낌이 왔어요. 이게 늪이 아니라 터널 같아. 더 이상 깜깜할 수는 없어. 그러면 이제는 나가는 거겠지. 아, 나 늪 아니었구나. 나 더 깜깜하질 않을 거야. 그러니까 겨울은 무지개다라고 하는 그 뻔했던 시가 나한테 힘이 되는 거예요. 가을이면 큰일 날 뻔했다. 이제 갈 때까지 간 거야. 바닥 친 거야. 그러면 난 이제 무지개로 가는 건데 그 무지개가 너무 연약하잖아요. 그래서 이육사는 강철로 된 무지개라고 한 것 같아요. 무지개 다리를 생각하셔야 돼요. 오케이. 확실히 봄은 온다. 그러니까 저한테는 누가 야 너 기운내 하는 것보다 그 시 한 편이 네. 저한테는 힘이 됐었어요. 나 이제 겨울 끝났어. 어. 그리고 실제로 인생도 그 다음에 제가 원하던 대로 좀 됐고. 네.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눈물의 시대라는 말이 네. 정말 중요한 게 스스로 나에게 연민을 보내주고 스스로 나에게 위로를 보내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저는 뭐든지 그렇게 하는 것도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노력해야 되고 나에게 보내주려는 시간도 만들어야 되고 계기도 만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만들지 않은 계기가 인생에 작동하는 일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렇다 네. 매사 위로하는 것도 이제 노력을 좀 해야 된다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아침에 제가 이제 514 챌린지 네. 하잖아요. 네. 근데 교수님 제가 거기서 그렇게 제 별명이 울보예요. 제가 514 챌린지 하잖아요. 새벽에 네. 이런 그 시간적인 느낌적인 느낌인가? 그렇게 눈물이 나는데 얼마 전에 제가 그 우리 서로 이렇게 아침에 우리는 기상 연습하는 게 아니다. 새벽 5시에 나를 들어올리는 연습을 하는 거다. 근데 서로가 아니면 우리 못했을 거다. 혼자 얼마나 자신을 들어올릴 수 있었겠냐? 다른 사람의 힘을 빌어서 우리는 서로를 제가 기다려. 그래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 15,000명과 함께 일어나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손을 잡아드릴 테니 여러분 제 손 잡고 일어나세요. 나도 여러분 손 잡고 일어날게요 하면서 이렇게 손 그러는데 갑자기 눈물이 확 쏟아졌거든요. 내가 근데 지금도 또 눈물이 나려고 그랬네. 근데 그 사람들이 정말 캡틴 힘내세요. 저희도 덕분이에요. 근데 덕분입니다라는 그 5글자가 얼마나 울컥하던지. 그래서 저는 눈물의 힘이 그 어떤 뭐 결심 의지보다 더 강한 힘이라는 걸 그때 느꼈어요. 정말. 제가 하는 위로나 힐링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우쭈쭈는 싫어요. 저는. 그래 네가 다 울어 그러니까 말하긴 쉬운데 그렇게 해서 힐링되는 거는 전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그 지경 이상을 저는 처음에는 탐내지 않아요. 선 안 넘으려 그래요. 네. 근데 그 지경에서 내가 하는 건 감사하면서 가만히 놀면 안 되고 경지를 쌓는 거라고 생각해요. 경지를 쌓는. 그러면 그 지경에서 경지를 쌓으면 그때서야 비로소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그걸 안 하고 넓히려고 하는 건 욕심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힐링이 필요해 하면서 그냥 우쭈쭈 나도 옳지. 아니 그건 그 사람 위로해 주는 것도 치료해 주는 것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학장님 하시는 것처럼 근데 우리 이거 혼자 넘기 힘드니까 같이 지경을 넓히고 경지를 높이고 이게 같이 선순환이 돼야지 그런 거 바탕되지 않고 너도 넓어질 거야 그건 안 넓어질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인생에 그 힘을 얻는 데는 그 한 20분 30분 잔소리가 필요한 게 아니라 아까처럼 푸른 바다의 고래 그걸 바로 청년으로 연결시킨 단 한 줄이 그 사람에게 힘을 주듯이 그냥 긴 글이 필요 없는 것 같네요. 정말 한 줄. 그래서 시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러분들께서 강의에서 어떻게 내가 힐링도 받을 수 있고 혹은 강의 듣기 전에 라이브 OT를 통해서 우리 교수님에게 잠깐이나마 또 힐링을 받을 수 있는지 공대생 20만 명을 울린 정재창 교수님의 라이브 특강으로 한번 이어가 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시를 통해서 기대돼요. 네, 기대되시죠? 네. 내가 어떻게 힐링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아까 어떤 분이 진짜 이 강의는 내가 치유받고 힐링 받을 수 있는 강의 그래서 오늘 라이브 OT의 늪에 또 빠지게 됩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여러분들 지금 바로 시로 만나는 인생 테라피 우리 정재창 교수님의 와. 시의 라이브 OT 늪으로 빠져보겠습니다. 네, 제가 시로
대중들하고 이야기를 나눈다 혹은 그런 책을 쓴다 그랬을 때 많은 분들이 걱정해 주셨어요. 야, 지금 소설도 안 팔리는데 무슨 시야. 근데 저는 뭐에 주목해 봤냐면 소설은 아무리 재밌어도 제가 소설에 관한 얘기 하려면 여기서 보신 분하고 안 보신 분이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그럼 소설 읽고 오세요. 그럼 그 사이 다 가실 거잖아요. 하지만 시는 저한테 1분만 허락해 주시면 그러면 그 시를 내가 공유할 수가 있으니까 바로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 있을 거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제가 시를 공유하면서 시로 설명해야 될 텐데 우리가 그렇게 많은 시를 알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시 그러면 예로 드는 게 김소호라고 윤동주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오늘 제가 여러분 우리가 다 잘 아는 윤동주의 시로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윤동주의 별 해는 밤 다 아시죠? 저는 이 제목부터가 좋아요. 별 해는 밤. 저게 사투리입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썼으면 별 새는 밤 그랬으면 얼마나 시가 재수 없었겠어요. 별 24,622개. 여러분 이랬으면 얼마나 이 시가 됐겠는데 별 해는 밤 하는 순간 별을 헤아리는 것 같고 별을 보면서 생각에 잠기는 느낌을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윤동주가 처음에 이렇게 썼습니다.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아무 걱정도 없이 가을 속의 별들을 다 헤일 듯 합니다. 가슴 속에 하나 둘 새겨지는 별을 이제 다 못 헤는 것은 쉬 아침이 오는 까닭이요 내일 밤이 남은 까닭이요 아직 나의 청춘이 다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윤동주는 낭만적으로 보여요. 아마 가을밤에 나와서 하늘 쳐다봤을 거예요. 별이 쏟아져요. 하나 둘 저 별은 나의 별 하고 헤아리다가 다 못 세겠어. 그런데 괜찮아. 어차피 저걸 다 못 세는 이유는 아침이 올 테니까 저 수많은 별 다 못 셀 거야. 그런데 대신 내일 밤에 또 보면 될 테니까 괜찮아. 나의 청춘 길어 또 세면 되지. 이렇게 생각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셀 만큼만 세자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천천히 세도 되겠죠. 그래서 그 다음 년을 보시게 되면 아주 느긋하게 시가 출발합니다.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분을 읽을 때 약간 느끼할 정도로 읽으셔도 상관없어요.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동경, 이렇게 읽으셔도 돼요. 별 하나하나에마다가 아름다운 말 한마디씩 붙여보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은 별 하나의 미경이와 아직 안 된다. 그건 안 되고 여러분 별 하나에 내가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가치들을 붙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만 해도 한 행에 하나씩 단어들이 느긋하게 나와 있습니다. 마치 머리를 쓰는 것처럼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이렇게 자기가 사랑하는 단어들을 하나하나씩 열거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시는 어디서 끝날까요? 수도 없이 이어지거나 아니면은 떠올리다가 중간에 갑자기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윤동주는 어떻게 시를 쓰고 있냐면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니 이렇게 써놨습니다. 저 별 하나의 어머니, 쉼표 어머니 하는 저 쉼표가 굉장히 중요한 쉼표입니다. 만약에 저게 아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니, 별 하나의 외삼촌, 별 하나의 탕숙. 그랬으면 여러분 이 시는 망합니다. 별 하나의 추억과 사랑과 쓸쓸함과 동경과 시와 정말 별에 붙일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들 아니겠어요? 그렇게 연결하다가 갑자기 별 하나의 어머니하고 갑툭튀한 것 같아요. 제 느낌은. 그래놓고 자기가 놀랐어요. 별 하나의 어머니. 그 쉼표 같아요. 별 하나의 어머니, 덜컥 어머니. 별 하나의 어머니, 그래 어머니. 별 하나의 어머니, 마저 어머니. 마저 별에다가 가장 먼저 붙였어야 될 건 뭐야? 가장 나한테 중요한 가치인 건 뭐야? 우리 엄마잖아. 진작부터 불렀어야지 하는 것처럼 별 하나의 어머니, 울컥 어머니 하고 반복을 합니다. 그리고서는 이번엔 한 행을 떼는 것이 아니라 한 연을 뗍니다. 그럼 저 연과 연 사이에 여러분 우리는 모구름을 삼키고 있는 윤동주를 떠올려야 돼요. 아까까지만 해도 낭만적이었어요.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니 이렇게 울컥거리는 게 저 1년 사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서 윤동준 깨달았어요. 갑자기 윤동준 수다를 떨듯이 이번에는 행도 뛰지 않고 말을 연거푸합니다. 어머님, 나는 별 하나의 아름다운 말 한 마디씩 불러봅니다. 소학기 때 책상을 같이 했던 아이들의 이름과 폐, 경옥 이런 이국 소녀들의 이름과 벌써 아기 어머니 된 계집애들 이름과 가난한 이웃 사람들의 이름과 비둘기, 강아지, 토끼, 노새, 노루, 프랑시스 짬, 라이너 마리아를 이렇게 이런 시인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왜요? 윤동주는 지금 별 하나에 붙여야 될 거는 누구란 거 하는 걸 생각해냈죠. 사람이구나. 어머니 같은 사람이구나. 아까까지만 해도 쥐어짰는데 아니에요. 추억 속의 사람들이 막 내 머릿속에 올라오자 그걸 토해내는데 시간이 부족한 듯이 이번에는 급하게 토해냅니다. 마치 여러분 KBS 연말 시상식에 선 사람처럼 인사하러 나왔는데 머리는 하얗게 되고 목은 하나인데 생각나는 사람들이 막 쏟아져 나오니까 매니저와 그리고 스타일리스트, 그 다음에 여러분 막 횡설수설하듯이 그게 여러분 지금 윤동주의 마음인 것 같아요. 어머님, 나는 별 하나의 아름다운 말 한마디씩 불러봅니다 하면서 죄다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여러분, 윤동주는 지금 우리한테 뭐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까? 별 하나에 대응할 만한 가치는 사람이라고. 가장 우리가 스타라고 부르는 게 별들 아닙니까? 여러분, 스타 되고 싶은 사람들인데 스타 못 돼서 좌절하고 있는데 사실은 사람이 스타란 말이에요. 그것도 어떤 사람들이냐면 소학기 때 책상을 같이 했던 아이들의 이름이 나의 스타고, 폐경옥 이런 이국 소녀들, 벌써 아기 어머니 된 계집애, 얼마나 쓸모없는 계집애입니까? 근데 걔네들이 진짜 나의 스타라는 겁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이 진짜 스타다. 저 중에 나타난 사람 중에서 여러분들이 알만한 사람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윤동주는 어머님, 나는 별 하나에 사람들 이름 불러봅니다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했죠? 어머님, 나는 별 하나에 아름다운 말 한마디씩 불러봅니다 라고 해놓고 죄다 나와 있는 건 사람들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윤동주는 우리한테 뭐라고 말해주고 있냐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은 우리들 이름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이름이 얼마나 귀한지 아십니까? 우리의 언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뭉툭하고 거칠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들 지금 댁에서 다 의자에 앉아 계실 거예요. 그중에 똑같은 의자는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싸잡아 의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굉장히 폭력적입니다. 비슷한 건 같다라고 퉁치는 게 우리의 일상 언어란 말이에요. 구체적인 의자는 하나하나 다 다른데, 그래서 언어는 추상적인 거고 추상적인 것은 비슷한 건 같다라고 한 거니까 폭력적인 겁니다. 이게 이해가 안 가시면 여러분과 저를 싸잡아 인간이라고 부를 때 제가 받는 상처에 한 번만 주목해 보세요. 내가 여러분들하고 뭐가 닮았다고, 내가 인간이라고. 그래서 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이름을 불러다오. 그래서 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부모님이 구체적이고 특별한 너 하나만을 위해서 딴 사람하고 다른 존재라는 의미에서 붙인 한 편의 시와 같은 거예요. 우리 이름은 시인 겁니다. 우리 부모님이 붙여 쓰신 시란 말이에요. 시인이라고 하는 건 어떤 사람이냐면요, 일상 언어가 싫은 사람들이에요. 푸르다라고 하는 말은 너무 거칠어요. 이런 푸른 게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걸 싸잡아 푸르다라고 말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이 언어는 안 돼. 그래서 시인은 보드레안 에메랄드 얇게 흐르는 실비단 하늘을 우러르고 싶다라고 쓰는 거예요. 그래야 비로소 그 하늘의 푸르름이 표현되기 때문에, 그건 그 푸른 하늘에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기존에 있는 언어들 갖고 이름을 만들어내고 있는 행위예요. 그걸 우리가 직윤이, 은윤이라고 어렵게 배워서 그런 것이지, 시인의 마음은 우리의 언어는 너무너무 뭉툭해서 시를 써서 가장 거기에 비슷한 언어를 갖다 붙이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면 우리가 시인이 된다. 왜 그렇죠? 사랑해보니까 알겠어요. 우리 사랑은 너무 특별해. 근데 저것들이 하는 것도 사랑이고 저것들이 하는 것도 사랑인데 우리 사랑을 사랑이라고 한다고 참을 수가 없지. 그래서 사랑하면 시를 쓰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 특별하다고. 사랑이란 말은 너무너무 흔해 너에게만은 쓰고 싶지 않지만, 달리 말을 찾으려 해도 마땅한 말이 없어. 쓰고 싶지 않지만 어쩔 수가 없어.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다르게 써야지. 그래놓고 여러분, 그래서 이 노래는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사랑해 너를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이라는 말 쓰기 싫다면서 왕사랑해라고 쓰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처절합니까? 시를 안 배워서. 그러니까 지금
윤동주는 우리가 바로 시고 우리가 바로 가장 아름다운 별급의 사람들이다. 근데 윤동주는 이렇게 해서 우리 우쭈쭈 해주고 끝나지 않았어요. 현실로 돌아오는 겁니다. 자, 너무 행복했는데, 상상할 동안 너무너무 행복했는데 이네들은 너무나 멀리 있습니다. 별이 아스라이 멀듯이. 어머님, 그리고 당신은 멀리 북간도에 계십니다. 그래서 나는 무엇인가 그리워 이 많은 별빛이 내린 언덕 위에 내 이름자를 써보고 흙으로 덮어버렸습니다. 따는 밤을 새워 우는 벌레는 부끄러운 이름을 슬퍼하는 까닭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바로 이 시를 쓸 때가 우리 윤동주가 창씨 개명을 해야 했던 시절이었거든요. 일본 유학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창씨 개명을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름을 써려고 하니까 너무 부끄러워서 덮어버렸다는 거예요. 원래 이 시는 여기서 끝나게 돼 있었습니다. 나의 소중한 것들 얘기하고 그걸 덮어버리는 부끄러움을 고백한 거였어요. 그런데 이거를 자기 후배이자 친구인 정병욱에게 보여주자. 정병욱은 어떤 친구냐면요, 나중에 서울대 교수를 하게 되는데, 윤동주가 원래는 이제 자필로 시 세 부를 써요. 시집 세 권을,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그래서 한 편은 이양화 선생한테 보여줬다가 너무 위험하니까 내지 마라. 그래서 전해지지 않고요. 한 편은 자기가 갖고 있었어요. 이건 아마 일본 경찰한테 뺏겼지 싶어요. 그리고 나머지 한 부를 정병욱한테 맡겼던 거예요. 만약에 그 정병욱이 그걸 지키지 못했으면 오늘날 우리한테는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윤동주는 전해지지 않습니다. 근데 그 정병욱이 학도병으로 끌려가요. 그래서 저 여수 광양에 있는 그 어머니한테 가가지고, 술도가 하는 집에 가가지고, 엄마 이거는 꼭 보관해야 돼. 내가 못 돌아와도 보관해야 돼. 라고 신신당부를 했고, 그 어머니는 그래서 그걸 비단 보자기에 싸서 그 마루 밑을 뚫고 그 안에 단지에 넣어서 마침 또 다행히 정병욱이 살아서 돌아온 덕분에 빛을 보게 된 거거든요. 그 후배가 저 윤동주의 시를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님, 근데 저렇게만 끝나면 너무 속상해. 너무 좀 약한 것 같아. 그러다 또 그 말을 착하게 들어줬어요. 그래서 마지막 한 연을 윤동주가 붙이게 됩니다. 그러나 겨울이 지나고 나의 별에도 봄이 오면 무덤 위에 파란 잔디가 피어나듯이 내 이름자 묻힌 언덕 위에도 자랑처럼 풀이 무성할 기회다. 비록 나는 여기서 부끄럽게 흙에 덮이겠지만 아까 이육사처럼 이제 봄이 오면 무덤 위에 파란 잔디가 피어나듯이 내 이름자 묻힌 언덕 위에도 풀이 무성하게 될 거다. 그것이 우리의 희망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저런 시를 읽고 나면은 저게 꼭 굳이 무슨 뭐 우리나라의 독립이나 이런 걸 얘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내 인생의 위로를 삼을 수 있는 것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시들을 이제 많은 사람들하고 나누고 전국을 돌아다니다 보면은 참 다양한 사연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한 번은 이런 사연이었어요. 높은 언덕이 위치한 공연장에서 여자친구와 연극을 보고 나온 어느 날이었다. 비가 엄청 많이 내리는 날이었는데 우산은 하나밖에 없었다. 택시를 부르자는 나의 말에 여자친구는 비 맞아도 괜찮다며 우산 하나로 걸어 내려가고자 했다. 자, 이게 정말 좋을 때였죠. 그렇게 비를 맞으며 향한 고급 레스토랑에 가갖고 또 돈들도 없으니까 하나를 나눠 먹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녀는 다이어트를 한다 그러면서 내가 먹는 모습만 끝까지 바라봤대요. 이게 내 사연이었으면 얼마나 좋겠어. 자, 언덕 위에 있던 공연장, 그렇게 퍼붓던 비와 함께 쓰던 우산, 그리고 우리와 어울리지 않던 그 레스토랑에서 내가 먹는 것을 행복하게 바라보던 그때 그 여자친구의 모습, 그때 그 장면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내 기억 속에 자리하고 있다 하는 사연을 보내면서 자기 마음을 좀 달래달라는 것 같아요. 물론 그녀랑은 같이 안 사니까 저런 사연을 보냈겠죠. 그래서 저는 김사인 시인의 화양연화라고 하는 시를 골라드렸습니다. 왜요? 영화처럼 기억한다면서요? 그러면 이 영화죠. 당신의 가장 아름다웠던 시절, 그 화양연화를 생각해보라. 그러면서 이 시를 읽어줬습니다. 모든 날들은 흘러가는 것, 잃어버린 주홍 머리핀처럼 물러서는 저녁바다처럼, 좋은 날들은 손가락 사이로 모래알처럼 새나가지, 덧없다는 말처럼 덧없이, 속절없다는 말처럼 속절없이, 수염은 희끗해지고 짓궂은 시간은 눈가에 내려앉아 잡아당기지. 어느덧 모든 유리창엔 먼지가 앉지, 흐릿해지지. 어디서 끈을 놓친 것일까? 아무도 우리를 맞당겨주지 않지.
어느 날부터 누구도 빛나는 눈으로 바라봐주지 않지. 눈 멀고 귀먹은 시간이 곧 오리니 겨울숲처럼 더는 아무것도 애답지 않은 시간이 다가오리니. 잘 가렴 눈물겨운 날들아, 작은 우산 속 어깨를 겹고 꽃장화 탕탕 물장난치며 슬픔 없는 나라로 너희는 가서 철 모르는 오누이인 듯 살아가거라. 여러분, 제 인생에도 화양연화 있었을 겁니다. 보내줘야 됩니다. 아마 이 시를 쓴 사람하고 아까 그 사람 사이에 사연을 연결해 볼까요? 그 사람도 우산 썼던 거 기억나시죠? 그게 지금 못 읽겠다는 거죠. 시인은 얘기해 줍니다. 그 작은 우산 속 어깨를 겹고 꽃장화 탕탕 물장난치며 슬픔 없는 나라로 너희는 가서 잘 살아라. 나한테 그런 아름다웠던 시절이 있던 것만으로 I'm so happy. 근데 이제는 우리가 아무것도 애달지 않은 그런 시간이 곧 오리니 나한테 그런 화양연화만 있었던 것만 해도 행복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 사연 쓰신 분한테 이 정도면 당신 행복한 거 아닙니까? 그녀를 기억하고 있고 그녀를 영화처럼 기억하시면 된 거 아닙니까? 보내주세요 하는 의미로 이 시를 읽어드렸습니다. 한 번은 이런 사연도 있었어요.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어느 날 이제 이 친구가 본가로 왔더니 엄마가 핸드폰으로 고스톱을 치고 있는 건데 너무 못 치는 거야. 꽝손이야. 그러니까 사이먼만이는 막 잃어서 자기가 해드렸는데 자기도 하다가 자꾸 잃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이제 엄마 아이디로 로그인을 해봤더니 겁나게 돈이 많은 거예요. 우리 엄마 실력이 늘었나? 근데 웬걸? 엄마는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가봤더니 어느 날 안방문을 싹 열었는데 아버지가 고스톱을 치고 있는 거예요. 실은 아버지는 엄마가 그 고스톱 친다고 막 욕했던 사람이래. 그런데 뒤에서 엄마 사이버머니 벌어주고 있는 거야. 이렇게 좋아하면서 왜 저랬을까? 저렇게 애정 표현을 잘 안 하고 못 하시던 우리 부모님에게 어떤 시를 들려줬으면 좋겠습니까?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저는 이런 시를 들려드렸어요. 오래된 농담 천양희. 회화나무 끈을 몇 평 받으려고 언덕길을 오르던 늙은 아내가 깊은 한숨을 몰아쉬며 업어달라 조른다. 합한수 가지 끝을 보다 신혼의 첫밤을 기억해낸 늙은 남편이 마지못해 없는다. 나무 그늘보다 몇 평이나 뚱뚱해져선 나 생각보다 무겁지 한다. 그럼 무겁지. 머리는 돌이지, 얼굴은 철판이지, 간은 부었지. 그러니 무거울 수밖에. 굵은 주름이 나이테보다 깊어 보였다. 굴참나무 열매 몇 대 얻으려고 언덕길을 오르던 늙은 남편이 깊은 한숨을 몰아쉬며 업어달라 조른다. 열매 가득한 나무 끝을 보다 자식 농사 풍성하던 그날을 기억해낸 늙은 아내가 마지못해 없는다. 나무 열매보다 몇 알이나 작아져선 나 생각보다 가볍지 한다. 머리는 비었지, 허파엔 바람 들어갔지, 양심 없지. 그러니 가벼울 수밖에. 두 눈이 바람잘 날 없는 가지처럼 더 흔들려 보였다. 농담이 나무 그늘보다 더 깊고 서늘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저걸 농담이라고 하고 삽니다. 저희가 했다간 큰일 납니다. 너무 무거워 돌이잖아. 여러분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나 저 세대들은 저것이 사랑하는 한 방식이었어요. 저희 세대는 어떨까요? 저 같으면 이 시를 아내에게 들려주고 싶습니다. 늙어가는 아내에게 황지우. 내가 말했잖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은 너나 사랑해 묻질 않어. 그냥 그래. 그냥 살아. 그냥 서로를 사는 게야. 말하지 않고 확인하려 하지 않고 그냥 그대 눈에 낀 눈곱을 훔치거나 그대 옷깃의 솔밥이 뜯어주고 싶게 유난히 커 보이는 게야. 생각나? 지금으로부터 14년 전 늦가을 낡은 목조 적상 가옥이 많던 동네에 어둑어둑한 기슭. 높은 축대가 있었고 흐린 가로등이 있었고 그 너머 잎 내리는 잡목숲이 있었고 그대의 집 대문 앞에선 이 세상에서 가장 쓸쓸한 바람이 불었고 머리카락보다 더 가벼운 젊음을 만나고 들어가는 그대는 내 어깨 위에 비듬을 털어주었지. 그런 거야. 서로를 오래오래 그냥 포기하는 거. 그리고 내가 많이 아프던 날 그대가 와서 참으로 하기 힘든 그러나 속에서는 몇 날 밤을 잠 못 자고 단련시켰던 뜨거운 말.
저도 형과 같이 그 병에 걸리고 싶어요. 그대의 그 말은 에탄부톨과 스트랩토마이신을 하나하나 드러내고 젓갈싸게 빈 병을 환하게 했었지. 아, 그곳은 비어있는 만큼 그대의 마음이었지. 너무나 벅차 그 말을 사용할 수조차 없게 하는 그 사랑은 아픔을 낫게 하기보다는 정신없이 아픔을 함께 앓고 싶어하는 것임을 한밤 약병을 쥐고 울어버린 나는 알았지. 그래서 내가 살아나야 할 이유가 된 그대는 차츰 내가 살아갈 미래와 교대되었고, 이제는 세월이라고 불러도 될 기간을 우리는 함께 통과했다. 살았다는 말이 온갖 경력의 주름을 늘리는 일이듯 세월은 넥타이를 열며주는 그대 손끝에 역력하다. 이제 내가 할 일은 아침 머리맡에 떨어진 그대 머리카락을 침 묻은 손으로 짚어내는 일이 아니라 그대와 더불어 최선을 다해 늙는 일이리라. 우리가 그렇게 잘 늙은 다음 힘없는 소리로 임자 우리 괜찮았지? 라고 말할 수 있을 때, 그때 나가서 그대를 사랑한다는 말은 그때 나가서 할 수 있는 말일 거야. 요 강의를 들으면서 학장님께서 눈물을 그렁거리다가 끝에는 이제 안경을 벗으시고 여기까지 눈물을 훔치셨거든요. 어떻게 라이브 강의를 들으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어떤 마음이었는지. 아 진짜 네. 내 마음에 있는 어떤 여러 가지 그 감정과 네. 단어들을 저렇게 시인의 입을 통해서 나열해 주는 건 정말 감사한 일이다. 그러니까 내가 지난 30년 동안 내 마음에 있는 걸 어찌 표현할 수가 없었고 이렇게 생각할수록 꼬여버렸었는데 네. 왜 한 가지 생각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해서 뭔가 나에게 스스로 어떤 대답을 하기 쉽지 않거든요. 왜 자꾸 생각하다 자꾸 자요, 사람이 졸고. 근데 정말 이렇게 시라는 거 정말 술술 써지기도 하지만 집중력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렇게 남의 인생에 왜 사랑하지 않아라는 거에 저렇게 집중해서 기어이 이렇게 대답해 주는 걸 보니까 그게 내 얘기가 아닐 수가 없네요. 바로 저거였다라는 것을 통해서 네. 정말 10년 묵은 체중이 막 내려가는 것 같은 솔루션. 네. 저는 솔루션을 자기개발책 같은 게 주는지 알았더니 시가 다 하네요, 그 역할을. 그러게요. 괜히 길게 짓거릴 필요가 없어 이제 나는. 책 그만 쓰고. 와 너무 네. 감동했습니다 정말. 아 그래도 저 장면은 정말 눈물이 마지막 났어요. 시 늙어가는 아내에게. 아 정말. 예. 우리가 왜 라디오에서 남의 사연 듣고도 따라 울잖아요. 네. 그리고 사연 듣고 나서 적당한 음악 노래 틀어주면 저건 내 노래야 그러잖아요. 맞아. 그 시가 왜 그동안 그런 일을 못했지 하는 생각 좀 정말. 하는 거예요. 인간극장 같은 거 보면서 막 따라 울잖아요. 우리 네. 그런 게 우리 도처에 다 있는데 그럼 우리 좀 덜 외로울 텐데 그거 연결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문제는 시집을 그냥 이렇게 그냥 혼자서 읽어 나가면 그걸 잘 못해요. 근데 정말 왜 네. 흔히 시 소믈리에라고 하시잖아요. 시를 큐레이션해서 그걸 적당한 상황에 딱 끼워 넣어서 이게 그거다라는 걸 각종 역사적인 히스토리와 네. 그 다음에 뭐 요즘에 이제 문화 현상과 네. 그 또 갖고 있는 그 인문학적인 여러 가지의 스토리를 가지고 이걸 딱 교수님이 강의를 해주니까 내가 읽은 시와 전혀 다른 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네. 이게 진짜 정재찬 교수님이 갖고 있는 힘이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저는요 교수님 강의 이번에 한 20강 정도 하신다고 들었거든요. 그냥 듣고 있을래요. 네.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너무 좋을 것 같고 뭔가 치유받고 그렇게 네, 될 것 같아요. 너무나 그렇죠? 기대됩니다. 네. 20강 하라 그러셔갖고 제 창고가 지금 다 털리고 있는 중입니다. 어디서도 어떡해, 20강을 어떡해. 한 적은 없습니다. 제가 그동안 제가 책을 한 3권 냈는데 그 중에서 엄선해서 다 털렸어요. 거기서 야. 이제 20개를 모아봤어요. 야 정말 대학에서도 안 하는 강의 여기 오셔서 네. 해서 학교에서 욕 먹으실 듯합니다. 네, 그러나 우리는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는. 사전에 저희가 열정대 학생 여러분에게 사연을 받았는데요. 네. 우리 정재찬 교수님이 직접 시를 선정해 주셨다고 해요. 와. 라이브를 함께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들도 함께 하시면서 교수님이 말하는 시의 힘을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나도 신청할 걸. 왜 안 하셨어요? 아까워. 자, 먼저 첫 번째 저희 영상 준비했거든요. 영상 함께 보고 오시죠.
10년 전 남편이 오래 일한 직장에서 누명을 쓰고 강제퇴직을 당했습니다. 저는 그 이후로 12살 첫째, 9살 둘째, 4살 셋째와 디스크, 당뇨를 앓는 남편까지 4명의 남자를 먹여 살리는 가장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방에서 집거 생활을 시작했고 첫째는 과학영재임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지원을 해줄 수 없었습니다. 첫째와 남편의 사이도 안 좋아지기 시작했죠. 둘째는 학교 후 집안일을 하느라 살림꾼이 되었고 셋째는 종일 어린이집에 있어야 했습니다. 저는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일을 하고 집안일까지 하다 보니 불면증이 생겼습니다. 아직도 남편은 방에서만 지내고 있고 첫째와 남편은 여전히 사이가 좋지 않고 둘째는 집안일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벌써 13살이 되었네요. 우리 가족들의 미래와 경제 상황을 어떻게 잘 만들어갈 수 있을지 고민입니다. 그래도 빛이 날 수 있는 날이 언젠가는 오겠죠? 어떤 시를 아우 답답해라. 가엾어 죽겠네. 저 아마 엄마가. 요즘에 뭐 코로나로 인해서 생계가 힘들다거나 직장에 잃으신 분들도 아마 이 사연에 또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교수님 이런 분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시는 어떤 게 있습니까? 예, 저 사연 읽고 정말 답답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제가 뭐 과거 톡투유 뭐 이런 프로그램 나가 봐도 네. 진짜 세상 사연은 너무 울컥울컥거려요. 근데 맞아요, 그때 내가 맞아요. 무슨 자격으로 내 얘기를 하겠어, 무슨 위로가 되는 얘기를 하겠어. 그러다가 시인들이 좀 해나오셨겠지 하고 그걸 이제 찾아드릴 뿐입니다. 여러 시를 처음에 고민하다가 그냥 저분께 이런 위로를 드리고 싶었어요. 참 파란만장하게 사셨네요. 근데 그 파란만장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썩 나쁘지만은 않아요. 파도가 만장이나 펼쳐져 있는 거를 넘으려고 생각하면 갑갑하지만 어머나 파도가 만장이나 보고 내가 살아왔어라고 생각하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싶어서 네. 김왕로 시인의 아직도 그리운 파란만장이라고 어머. 하는 시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와. 자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제 눈을 살짝 감으시고요. 우리 교수님께서 아직도 그리운 파란만장이란 시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아직도 그리운 파란만장 김왕로. 나를 밀어붙이던 어둠은 얼마나 완강했던가. 미지의 수심은 얼마나 깊은 공포였던가. 가로막던 앞길은 얼마나 캄캄했던가. 험난할수록 몸 안에서 샘솟던 힘은 할아버지, 아버지의 먼 팔뚝에서 흘러온 것이었다. 시드는 나를 싱싱하게 되살리는 온몸을 적시던 푸른 비는 어머니 말씀이었다. 지나온 숱한 길이 내 삶의 의미를 만들었다. 지나온 길로 내 뼈 마디마디가 굵어졌다. 지나며 수없이 스친 별과 구름과 바람, 아스라이 멀어진 숙경, 옥, 자, 미, 나가 사금파리처럼 반짝이는 꿈이 되었다. 세월에 굴복한 것처럼 멈췄던 길을 다시 가야 한다. 길을 가야만 길이 끝나는 것이다. 담 위에 밭꽃 하얀 집에 이르는 것이다. 다시 오라 파란만장이여, 그리운 파란만장이여. 나는 파란만장을 향해 서서히 신발끈을 묶고 있다. 제가 실제 이 시는 네. 톡투유 때 방청석에 누가 있었냐면 김진수라고 하는 축구 선수가 있었어요. 네. 근데 이 친구가 무슨 월드컵 갈 때만 되면 부상, 갈 때만 되면 부상. 아이고. 그 사연을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때 제가 저 시를 택해서 읽어줬는데 그 친구가 이번에도 우리나라 국대로 가서 골 넣었어요. 와. 응? 왜? 전 저 맨 마지막 줄이 그분을 위한 시라고 생각했거든요. 나 파란만장을 향해 서서히 신발끈을 묶고 있다. 축구와 다시 묶고 가면은 네. 아마 새로운 파란만장을 만날 텐데 그거 겁내지 마. 길은 가야 끝나지 중간에 멈추면 안 되는 거야. 끝날 수가 없어. 네.
실은 최근에 읽은 시 중에서도 이문재 시인의 오래 만진 슬픔이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요. 네. 네. 거긴 이렇게 구절이 있어요. 우리를 힘들게 한 것들이, 우리의 힘을 빠지게 한 것들이 어느덧 우리의 힘이 되지 않았는가. 내가 맞아요. 힘들고 힘 빠졌던 게 나의 맞아요. 근육으로 바뀌었고 내가 힘이 됐으니까 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수없이 많은 파란을 곡절을 겪어내셨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사연 보내주신 어머니가 틀림없이 힘이 세신 분일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그분께서 어떤 파란만장도 거쳐내실 것 같다. 이런 희망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제가 20강을 진행하는 동안 우리 인생하고 연관되는 키워드 중심으로 가려고 그래요. 사실은 시가 굉장히 우리 인생을 위한 시였는데 네. 그 연관을 놓쳤던 거 아닌가. 그래서 예를 들어 소통이라고 하는 주제에는 그럼 어떤 시를 할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을 제가 해나갈 건데요. 네. 많은 분들이 그럼 시를 어떻게 찾나? 과연 저는 저 시를 다 외우고 있을까? Never. 그리고 또 이제 어떤 분들은 그러면 뭐 인터넷에 이렇게 뭐 키워드로 찾는 거예요. 뭐 하는데 제가 지금 김학로 시인 골랐는데 저 중에 혹시 뭐 13세 뭐 이런 거 나와요? 아까 그 사연하고 상관없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저는 어떤 소재로 찾는 것보다는 저거를 내 사연으로 만들어내는 능력이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이거랑 제일 맞는 시가 뭐야 그런 걸 찾을 생각, 정답을 찾으려고 그러지 마시고 네. 이거랑 나는 이 시를 내 사연과 이 시가 맞는다고 생각해. 왜? 그러니까 그게 바로 자기화 시키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능력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이 20개의 주제라고 하면 소통도 있고 뭐 커리큘럼 보면 불안, 네. 네. 이별, 그리고 뭐 이별, 사랑, 왜 우리가 흔히 가는 거 있잖아요. 뭐 그다음에 돌봄, 두려움, 네. 공감, 치유 공감, 이런 것들. 치유 막 이런 것들이 이제 있어요. 그러면 교수님이 거기에 대한 시를 한 편을 소개를 해주시게 되나요? 거기서 시는 기본으로 깔고 깔고 네. 이제 그리고 거기에 영화라든가 노래라든가 오. 뭐 광고라든가 오, 대박 이런 걸 재밌겠다. 퓨전하는 거죠. 예. 이 지적 유희가 장난이 아니겠어. 뭐 너무 재밌겠네요. 그냥 약간 이 강의를 듣게 되면 종합 선물 세트 듣는 느낌으로 해서 C 플러스 다른 작품까지 들을 수 있는 그런 예. 효과가 있겠네요. 이 강좌를 다 듣고 나서 학생들에게 뭔가 또 하나 이렇게 멋진 숙제를 주신다는데 그게 뭐예요? 예, 저는 제 강의원을 그냥 수동적으로만 받는 걸로는 자기화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공대생들한테도 제가 숙제를 내줬어요. 뭐예요? 줄여서 말하면 정재천 따라하기예요. 내가 네?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네. 너희들도 너희들 삶에 어떤 그 고민이 있을 거다. 자유로 골라라. 근데 이제 거기에 맞춰서 한 편의 에세이를 쓰는 건데 그거랑 연관된 시를 좀 찾고 그거랑 연관된 영화라든가 가요라든가 마음대로 한번 찾아서 구성해 보렴. 그러면 너만의 에세이를 쓸 수 있을 거야. 그러면 처음에는 힘들어합니다. 에이 저희가 어떻게 해요? 공대생이니까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인터넷을 잘 활용해라 그래요. 인터넷은 나쁜 게 아니다. 인터넷을 베끼는 게 문제지 베낄 수 없다. 네 사연인데. 그러면 어떤 친구는 부모가 이혼한 아픔 때문에 자기가 고생했던 스토리로 출발해요. 그게 가장 걔 고민이었으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는 시가 나오고 거기에 맞는 영화가 나오다 보면 나중에 오히려 얘네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렇게 많은데 여기서 뭘 골라요? 처음에 쓸 게 없다 그러다가. 그렇지. 이게 인터넷 바다로 들어가면 꼬리에 꼬리를 문대니까요. 그러면 영화 한 편도 이 영화보다 그 다음 영화 이게 더 멋있는 것 같아. 이게 더 나랑 맞는 것 같아. 하면서 세상 어느 누구도 쓰지 않은 아주 유니크한 글을 한 편 쓰게 되는 거죠. 저는 심지어 시험 볼 때도 노트북 다 갖고 오라 그랬어요. 대박이네 이거. 컨닝 검사 안 해요. 왜요? 제가 시를 한 6개 주고 나서 이 중에 2개 이상을 섞는데 자기 경험과 연관된 한 편의 에세이를 쓰시오. 누가 누구 걸 진짜. 베껴요? 진짜 멋있다. 그냥 완전 그냥 국문학 인터넷. 수업이야 우리. 진짜로. 인터넷 그냥 막 뒤져서 만들었어. 네. 똑같은 거 하나도 안 나와요. 와, 당연히 안 나오죠. 소름 돋았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내 이야기를 써 보시라는 거예요. 그게 최종 힐링이지. 제가 100만 마디 해주면 뭐 합니까? 내가 쓴 글 하나 갖는 거 이게 참 중요하고. 내가 옛날에 대학 다닐 때 그렇게 국문학과 나오고 싶었었거든요. 갑자기 그냥 막 확 눈에서 교수님 정말 맞습니다. 갑자기 느닷없이 그냥 두려움에 대해서 에세이 쓰시오. 못 써요. 뭐 두려움 몇 줄 쓰면 쓸 게 없잖아요. 근데 교수님 말씀대로
나의 두려움이 실체가 뭔지를 들여다보고 그런 시를 찾고 영화도 찾고 이렇게 재료를 찾아서 그것들과 대화하다 보면 말이 나오고 정말 이거는 어쩌면은 교수님의 수업을 들으면서 제대로 된 국문학 수업이네. 에세이도 쓸 수 있는 어떤 와, 그러게요. 기초도 배우게 될 것 같아요. 나이 드는 게 축복입니다. 네. 왜냐하면 살아온 세월이 있으니까 그걸 담을 수가 있잖아요. 경험이 있으니까. 네. 그걸 에세이로 시를 통해서 잘 담을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